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피플앤 이슈 최지연입니다. 오늘 피플앤 이슈에서는요.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전 세계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자동차 정책 또 향후 계획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이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 정책기획단의 권석창 단장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먼저 세종시에 지금 국토교통부가 위치하고 있죠. 예, 충청부터 방문하셨는데요. 도민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토교통부 자동차 정책기획단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권석창입니다. 세종시는 이제 여기서 한 1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네. 과거 과천에서 근무할 때보다 여기가 가까워서 제가 방송을 출연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자동차에 관한 여러 가지 그 정책에 관한 내용들 좀 살펴주시면 감사드리고요. 먼저 국토교통부의 그 자동차 정책기획단은 과연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어떤 정책을 펴나가는 곳인지 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업무가 매우 방대한데요. 네. 일부에서는 뭐 산업자원부 또 환경부에서도 같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국토부에서 가장 전반적으로 자동차 업무를 전부 네. 다루고 있고요. 자동차의 그 제조 단계에서부터 나중에 판매되고 유통되고 또 정비하면서 써야 되고 최종적으로 폐차되는 단계까지 모든 분야별로 다 정책이 다 개입될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들 전부 다룬다고 보면 맞습니다. 그럼 뭐 상당히 방대할 텐데요. 몇 분이 근무를 하시는 겁니까? 한 45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뭐 굉장히 바쁘시겠군요. 네. 이 사실 제가 자동차 이제 정책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살펴보다 보니까요. 우리나라의 자동차 그 생산량이 전 세계 5위이기도 하고 한 자동차 회사당 다른 업체들이 모두 한 1000개 정도 연결돼 있을 정도로 국내 산업에서는 뭐 굉장한 그 산업 분야를 차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더 중요한 이제 산업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추세가 그렇죠. 집은 사지 않아도 자동차를 사는 시대. 예. 우리나라의 자동차 정책은 어떻게 달라져 왔는지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까지 어떻게 달라져 왔습니까? 우선 최근 들어서 자동차 보유 대수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저희들 자동차 한 대당 인구수라고 하는데 그걸 저희는 2.5인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선진국 같은 경우가 독일 같은 경우가 한 1.9인. 네. 그리고 이제 바로 옆에 있는 또 하나의 선진국인 일본은 2.2인 이렇게 돼 있는데 굉장히 이제 선진국 수준으로 접근을 했고요. 과거 자동차가 매우 드문 시절에 비해서는 자동차와 관련된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되고 있다. 과거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주로 자동차 등록, 번호판 네. 관리 이런 단순한 관리 정책이었다면 점차 그 다음 단계가 자동차 산업을 발전시키는 단계. 그리고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제 소비자 보호 정책, 자동차 생활과 관련된 정책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시되고 있는 약간 변화들이 패러다임의 변화가 좀 생기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동차와 관련된 정부 조직을 살펴보니까 산업통상자원부가 있고요. 지금 국토교통부가 있고요. 또 환경부 등이 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긴 한데 문제는 그 고위직에 있는 자동차 전문가들이 없기 때문에 자동차 정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그 환경에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한다는 여론이 좀 지배적인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근데 자동차 업무 자체가 좀 부처별로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나눠져 있습니다. 산업부하고 저희하고 환경부하고 나눠져 네. 있다 보니까 총괄적인 자동차에 관한 정책 부처가 좀 부재하다 보니까 전문가 육성이 좀 어려운데 가장 크게 기여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 배출이 아무래도 잘 나오지 않다 보면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이 자동차 업무를 거쳐가는 하나의 자리로만 인식을 하게 되고 또 그 대표적인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야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전체를 모르는 그런 문제가 좀 발생되는데요. 그런 문제들이 이제 결국은 이런 산업이나 또 자동차 소비자 보호 정책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위직의 자동차 전문가들이 포진되어 있다면 어떤 결과가 될까요?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자동차 산업도 바라보고 자동차에 대한 소비자 보호 정책이라든가 환경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 분들이 배출이 된다면 말 그대로 2000만 시대 그리고 세계 5위의 자동차 생산국으로서의 한국이 그에 걸맞는 여러 가지 문화적 측면서부터 산업적 측면, 소비자 보호적 측면 여러 가지가 아마 나아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 자동차 산업이 산업을 넘어서 문화 코드로 인식이 되어야 한다라는 여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화 코드로 인식이 된다면 어떤 것들이 그렇겠습니까? 우선 안타까운 것은 이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세계 5위의 생산국인데 네. 문화적으로는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모터쇼 하나 제대로 없고 최근 들어서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그 드라이빙 센터라든가 뭐 튜닝 어떤 동호회라든가 이런 게 만들어지고는 있습니다만 네. 아주 그 수준이 미약합니다. 문화적으로 먼저 선도가 된다면 그것이 산업적으로 매우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 산업의 경우 국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많이 봐주고 또 영화에 대한 뭐 품평회라든가 작가들도 많이 만들어지면 결국은 영화 산업이 발전되는 것처럼 자동차가 단순히 교통수단으로 지금 인식되고 이용되고 있는 수준에서는 문화가 앞서가지 않다 보니까 세계 5위의 생산국임에도 불구하고 그 근저에 깔린 부품 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발전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독일의 경우를 언급을 하셨는데요. 선진국의 경우 자동차 문화는 어떻게 정착이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 독일 같은 경우는 세계 제1의 모터쇼를 뭐 지역마다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의 한 개 정도가 아니고 지역마다 가지고 있고 또 브랜드별로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자동차 박물관도 있고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단순히 타는 수단이 아니라 꾸미고 멋내고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자동차를 꾸미는 것이 천박한 것이 아니고 굉장히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다 보니까 그 부분들은 자동차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갑자기 이제 선진지의 자동차 정책들도 좀 궁금해지기도 하는데요. 예. 앞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의 자동차 정책을 좀 살펴본다면은 사실 소비자 중심이 아니라 한국의 경우는 생산자 중심이라고밖에 판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급발진 하나만 보더라도 소비자가 문제점들을 증명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힘들고 법정 다툼까지 가도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패소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좀 더 그 소비자 입장에서도 좀 생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자동차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까지 아무래도 생산자 중심으로 좀 패러다임이 형성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근자에 불과 몇 년 전부터는 저희들이 소비자 보호 정책으로 그 무게중심이 많이 이동이 되어 가고 있고요. 다만 최근에 이제 한 사례를 드신 것처럼 급발진해 같은 경우는 조금 불만들이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급발진의 문제를 단순히 생산자 편에 들어서 급발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급발진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증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귀신이 있는 것 같은데 귀신을 정확하게 본 적이 없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이 급발진의 경우에도 저희들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입증이 안 돼서 그런 것이지 앞으로 이런 기술 발전이 되고 저희들이 그걸 또 규명해 나가려는 노력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중심은 소비자 보호에서 바라보고 있다. 다만 네. 아직 그런 충분히 입증된 자료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요즘에 CCTV 화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화면 물증을 좀 구할 수가 있는데 그동안 너무 정부나 관련 기관이 무책임했던 건 아닌가요? 화면에 나오는 부분들은 상당히 저희들이 또 조사를 직접 한 것도 있고요. 네. 특정 화면이나 특정 사례를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 중에 일부는 화면에 어떤 사실 조작도 있었고 또 단순한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마치 진실처럼 알려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저희들이 기회가 있으면 이런 과학적인 현재까지의 어떤 저희들이 규명한 부분들은 다 공개할 그런 의사도 있습니다. 네. 자, 질문을 좀 환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파노라마 선루프의 결함 문제가 뉴스를 통해서 대두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좀 살펴주실까요? 어떤 내용이었죠? 파노라마 선루프는 말 그대로 선루프 중에서 굉장히 크고 차량의 지붕을 거의 덮는 커다란 형태의 개방감이 뛰어나고 외양이 뛰어난 그런 형태의 선루프입니다. 모양이 작은 기존 선루프에 비해서 굉장히 크고 개방감이 넓다 보니까 그 부분을 차량과 부착하는 과정에서 다소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나름대로의 그 테스트를 통해서 봤더니 잘 깨지더라는 걸 저희들이 확인을 해낸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안전기준 문제가 그거에 대해서 명확히 안 돼 있다 보니까
바로 리콜을 할 수도 없고, 리콜을 하게 되면 생산자 피해가 또 너무 막대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테스트한 부분을 가지고 안전기준화하는 노력, 그것이 기준으로 확정이 돼야 저희들이 리콜을 때릴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지금 국제회의에 가서 호소를 하고 안전기준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파노라마 썬루프에 결함이 있다는 문제를 바로 그럼 자동차 정책 기획단에서 발견을 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저희들이 그 발견할 때는 최초의 시작은 사실은 결함조사 신고가 있습니다. 아. 저희들이 모든 차를 조사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 어떤 분들이 이제 차량을 운전하다가 부딪힌 것도 아닌데 갑자기 깨져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신고가 들어오는데 한 건, 두 건 들어오는 것들은 다 조사할 수는 없고요. 여러 건, 수십 건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거는 단순히 그 운전자의 잘못이 아니다. 뭔가 결함이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던 파노라마 썬루프에 대해서 볼을 떨어뜨리는 볼드롭 테스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쇠구슬을 떨어뜨려서 이제 깨지는지 여부를 보는 테스트인데 아주 간단한 테스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던 걸 저희들이 찾아냈고 그거를 그때 깨졌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금이 가고.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테스트를 가지고 국제회의에 가서 처음 설명을 했더니 많은 회원국에서 이건 최초의 발견이다. 놀랍다. 이런 반응들을 보였고요. 일부에서 깨지지 않는 썬루프들도 있습니다. 그 파노라마 썬루프는 뭐 강화 유리를 접착하는 방법도 좀 다르고 또 거기에 다른 종류의 유리를 판유리 뭐 이런 것들을 쓰다 보니까 안 깨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견해낸 그 제조사에 대해서는 그걸 더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지금 권유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네. 근데 사실 그 해당 차량을 타는 분들께서는 굉장히 이제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은 안전기준으로 명확히 되어 있지 않으면 저희들이 그 제조사에게 이것을 배상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없습니다. 네. 법의 근거를 둬야 되거든요. 안전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저희들도 문제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리콜이라고 하는 강제적인 명령 그리고 제조사한테 그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러한 강제 명령을 도입하기 전까지는 적어도 더 이상은 사용하지 말 것을 네. 권유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미 장착을 해서 다니고 계시는 분들이 자기 아무런 잘못도 없이 깨졌다면은 무상 수리를 요청하게 되는 경우 무상 수리는 대부분 받을 수 있는 그건 자발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네. 저는 이제 여기서 궁금한 생각이 드는데 왜 그동안 안전 기준을 그렇게 확보하지 못했을까요? 그런 것들은 이미 실험을 통해서 다 충분한 실험 결과에 의해서 장착이 돼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제도는 이제 저희들이 차량 제조사들에게 자율적인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그걸 저희들이 자기인증 제도라고 하는데 네. 자동차를 최초로 만들 때 저희 정부에서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자체로 만들어서 일단 운행을 시작을 합니다. 다만 신고는 하지요. 근데 그 신고도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기준에 다 맞추었다라고 신고를 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나중에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신차 중에서 많이 팔린 것, 네. 그런 모델들을 찾아다가 적합조사라는 걸 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발견된 것이고 최초에 저희들한테 승인받고 시작하지 않는 그런 자기인증 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소비자 역할도 중요하군요. 소비자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은 바로바로 그 문제점을 제기해 주어야지만 이런 문제들이 또 발견이 될 수 그렇습니다. 있겠군요. 예. 한 가지만 더 알아보도록 하죠. 얼마 전에 그 모 회사의 SUV 차량에 대한 연비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연비가 실제로 나와 있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약 차량 가격의 얼마를 돌려줘라라는 결과가 나왔었는데요. 이 또한 자동차 정책 기획단에서 그 발견을 해낸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일반 제작 결함 조사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긴 한데 네. 연비에 관해서는 그 사실 다른 결함과 다르게 뭐 깨졌거나 기능이 안 되거나 하고 신고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언론 지상에서 또 다른 나라 사례를 볼 때 이게 조금 과하게 책정됐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인식들을 많이 하고 있었고요. 그런 와중에서 또 미국에서 2012년도에 현대차가 그 연비를 잘못 신고한 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곤혹을 치렀습니다. 네. 거기에서도 보상 문제까지 지금 아직 이제 확정은 안 됐지만은 보상하기로 한 그런 사례들을 저희들이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안전 문제는 아닌데 연비 문제를 우리가 건드릴 것인가. 상당히 심사숙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소비자 보호 정책에 우리가 앞으로 앞장서야 된다. 현대차의 어떤 생산자로서의 경쟁력 부분, 이런 부분들은 뭐 지금 여기서 다소 뭐 여러 가지 다른 주장이 있을 수 있지만 소비자 보호를 우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연비 조사를 시작을 했고, 네. 연비 조사를 시작한 결과 잘못 신고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발견을 해냈고 부적합 판정을 때렸고, 그래서 현대차에서는 부적합을 인정하게 됐고요. 네. 물론 이제 보상 문제는 정부에서 사실은 건드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부적합을 내리면서 행정 지도에 가는 과정에서 다른 나라 사례들이 보상한 사례들도 많이 있으니까 아마 현대차 입장에서는 자발적으로 한 대당 40만 원에 이르는 돈을 어떤 소비자 보호 측면, 그리고 네. 그동안에 자기들의 어떤 소비자를 CRM이라고 하죠.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과정에서 보상하기로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사실 이게 불편하지만 업계와 소비자 간의 신뢰를 위해서 이제 이런 과정들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임에는 분명하고요. 지금 뭐 이제 회사까지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차량 정도 제가 언급 좀 하겠습니다. 네. 산타페의 경우를 예로 드신 건데요. 네. 그 과정이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조사를 하셨고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셔가지고 연비 문제를 분명히 그 제조사에서는 또 막고 싶었을 거 아니겠어요? 네. 예. 그 좀 치열한 눈치 작전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그 얘기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이제 자체 산하기관의 자동차 안전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네. 연비를 다 테스트할 수 있는 공인기관이고요. 거기에서 최초의 1차 조사를 한 결과는 당연히 그 부적합으로 나왔는데, 또 산업부에서 그 동일한 차량으로 조사를 했더니 그렇지 않다, 반대의 이제 결론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결론이 나게 됐습니다. 산업부는 왜 그렇게 조사가 됐을까요? 그거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요. 아마 산업부도 나름대로의 공인기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오차라는 게 엄청나게 큰 오차는 아니고 5%를 기준으로 해서 넘으면 저희는 부적합이고, 네. 그 안에 들면은 적합이거든요. 그러니까 4점 몇 프로면은 적합이고, 6점 몇 프로면은 이제 부적합인 거죠. 그래서 그런 오차들의 문제는 사람이 하는 거고 기계의 정밀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차이가 난다고 네. 볼 수 있고요. 저희들이 어쨌든 결과가 다르다 보니까 또 재조사를 하게 된 거죠. 재조사한 과정에서도 여전히 결과는 다르게 나와서 굉장히 모양은 우습게 보여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계속 부적합을 산업부는 산업부 정책을 하는 것이고, 저희는 소비자보호 정책에서 부적합을 인정하게 해서 네.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상당히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며칠 정도 걸리셨나요? 총 기간은 작년 8월부터 금년 6월까지 한 10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아, 그랬군요. 현대 측 입장에서는 보상금까지 포함하면 한 570억 정도의 그 부담을 하게 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현대 측에서는 당연히 반대를 하고 굉장히 힘든 과정이었고, 또 그 부분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금은 현재 공개하지 못하는 정도의 아주 어렵고 복잡한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네. 어떻게 본다면은 그런 것들을 굳이 발견하지 않아도 괜찮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지금 들기도 하는데요. 그런 주장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자동차 산업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고, 또 현대 측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정책 집단에서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보기에는 그 품질 관리 측면, 국가가 품질 관리를 잘해줘야 궁극적으로 경쟁력이 살아난다. 그렇죠. 대표적으로 미국의 차량 회사 중에서, 제조사 중에서 GM이라는 회사는 굉장히 최근에 강하게 리콜을 때렸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리콜을 많이 맞았는데 GM의 생산성이 올라가고 네. 판매량도 올라갔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매우 하드하게 강한 규제를 하는 그 문화 속에서 살아남은 차량에 대한 신뢰도는 올라간다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산타페 판매량은 주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대가 만든 다른 차량, 제니시스, 소나타, 그랜저 이런 부분들은 그 연비를 사람들이 믿게 되는 경향, 네. 신뢰도가 올라가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경쟁력이 올라가고 생산성이 올라가게 된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리콜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외국의 특히 선진국의 사례에서 보면 리콜이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다고 봅니다. 역시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되고 국가의 브랜드 가치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실 리콜이 충분히 일반화되지 않았고 문제가 있으면 결함을 숨기기에 바쁜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결국 국가기관이 좀 나서서 리콜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문화가 정착돼야 되지 않을까요? 이 점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 들어서는 리콜을 매우 강화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작년 한 해에는 저희들이 100만 대 이상의 리콜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2천만 대인데 100만 대 이상을 저희들이 리콜을 했고요. 모든 작은 결함까지도 다 조사를 해서 그 결함들을 제조사로 하여금 수리하게끔 하는 그런 부분들을 강하게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최초로 판매한 제조사들이 신문에 공고는 하지만 또 직접적으로 메일링 서비스를 할 때 소유자가 바뀌거나 전화번호가 바뀐 경우도 있고 주소가 바뀐 경우도 있어서 네. 제대로 알리지 못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고의로 그랬든지 과실로 그랬든지 간에 어쨌든 그 소식을 접하지 못한 소비자들이 나중에 알게 되면 매우 항의를 네. 하게 되죠. 네. 정비업체 가가지고 다른 걸 고치다 보니까 이거 리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SMS로 전화 단문 메시지로 이제 보내기도 하고 하는데, 그 부분들은 최근에 저희들이 새로운 어떤 알림이 서비스를 하게 된 거고요. 네. 많은 사람들이 리콜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면 정비업체 가서 스스로 자기가 알든 정비업체가 알든 빨리빨리 고치는 것이 차량 안전에 매우 도움이 될 겁니다. 갑자기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리콜 대상 차량인데 전혀 몰라서 서비스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선 리콜은 그 서비스 기간 종료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언제든지 받을 수 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타이어 수리라든가 엔진오일 교환이라든가 이런 걸 하러 가지 않았다든가 아니면 갔는데도 안 알려줘가지고 문제가 생겼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국가가 알리라고 했는데 제조사가 안 알렸거나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소송이나 이런 데 따져봐야 될 일이지만 다 알렸다. 그리고 그 메일링도 했고 그런데 안 고쳤다 그러면 그거는 소비자의 책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연비 문제에 대해서 좀 궁금증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차에 요즘 수입차를 좀 많이 타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수입차에 비해서 국내차가 연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수입차가 연비가 높다. 이런 인식들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인지, 국내차의 연비를 좀 과감하게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여기에 숨어있는 비밀은 무엇인가요? 우선 연비에 대해서는 우선은 이제 연료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도 일단 10% 이상 됩니다. 디젤 엔진이냐 가솔린 엔진이냐. 네. 또 우리나라는 지금 일부의 그 SUV 차량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가솔린 엔진 중심으로 되어 있거든요. 물론 디젤 엔진으로 하게 되면 경유를 쓰다 보니까 경유에 대해서 환경 개선 부담금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디젤 엔진에 대한 기술 개발이 유럽에 비해서 매우 뒤처졌습니다. 저희한테.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10% 이상 유럽 차에 비해서 그 기술 개발 연료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차중 문제가 있습니다. 차의 무게. 예. 차가 무거우면 당연히 연비가 떨어지고. 예. 그래서 흔히 연비를 올리기 위해서는 뒤에 골프채 같은 거 차량인 것 더 내려놓고 타야 되는데 골프채 20kg, 30kg짜리 거기다 태우고 다니면 연비는 당연히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차중이라고 하는 부분은 가벼운 소재로, 예를 들어서 알루미늄이나 일량 그 섬유 제재, 파이버나 이런 걸 쓰면 가벼워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볍게 하면서도 또 너무 가볍게 하면 충돌 시험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벼우면서도 강하게 하는 기술. 그게 이 부분이, 기술이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럽이 저희보다 훨씬 더 앞서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엔진 출력. 엔진에 관해서 그 똑같은 연료로 그 어떤 완전 연소가 가능하게 하고 하는, 이건 엔진 자체의 기술 개발인데 이런 한 서너 가지, 그리고 선형 문제도 물론 있습니다. 유선형이면 아무래도 연비가 좋아지겠죠. 이런 디자인 문제까지 다 총 합쳐져서 연비의 어떤 좋고 나쁨이 결정이 되는데요. 요즘 점점 더 경제적인 어떤 마인드가 강해지다 보니까 유럽차에 대해서는 연비가 좋다 보니까 선호도가 올라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올리기 위해서
현대차와 같은 데서는 최근 들어서는 최근 또 저희들이 연비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규제도 하고 하다 보니까 최근에 기술개발팀을 새로 발족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연비에 관한 기술개발이 지금 우선 선행이 돼야 되고 동시에 정부에서도 연비를 속이지 못하도록 나름대로의 의미 있는 규제 이런 것들을 계속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이번에 여성 운전자나 초보 운전자들을 위한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비 기간이 돼서 카센터에 정비를 하러 가면 항상, 뭐가 부족하니까 바꾸십시오. 갈아야 됩니다. 문제는 이제 비용의 차이인데요. 비용이라는 게 여성 운전자가 가면 더 비싸게 받는 경우가 있고 또 그쪽에서 권유하기를 순정품이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듣곤 합니다. 정말 순정품이 좋은 건지 월등한 건지 또 왜 자동차 부품 가격은 확실하게 규격화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인지 이에 대한 의문점이 많은데 이런 거 왜 정부가 잡지를 못하고 있죠? 우선 순정품과 비순정품의 품질 차이는 한마디로 같다 또는 뭐가 좋다라고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순정품 중에 비순정품 중에서 순정품 같은 그런 정도의 그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정확하게 알지 못하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순정품이 안전하고 이거는 뭐 다른 비순정품은 가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선호하는 건 이해가 갑니다만 소위 그 중국에서 들어온 짝퉁 부품 겉으로는 비슷하지만 쓰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네.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현재까지의 순정품 선호도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앞으로는 이제 그 순정품이 아닌 회사들이 만들었어도 그 퀄리티가 매우 유사하거나 더 나은 부품들에 대해서는 인증을 하려고 합니다. KC 마크처럼 이제 마크를 붙여서 이거는 순정품이 아니지만 믿을만하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것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실제로 비순정품 중에서도 순정품을 만드는 회사가 동일한 라인에서 만들어서 그 겉에 마크만 안 붙이고 나가는 그런 그 OES 제품이라고 부르는 그런 부품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게 그건지 중국산 짝퉁인지 그러니까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인증 제도를 도입하면 이제 소비자들은 그런 정보를 바로 알게 되니까 앞으로 이 대체 부품이 활성화되면 인증 제도가 활성화되면 아마 순정품을 사용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 팁은 차가 3년 이내 새 차 같은 경우는 비싼 순정품을 써도 관계없는데 네. 차를 7년, 8년, 네. 심지어 10년, 우리나라는 보통 13년 반까지 탑니다. 물론 중고차로 매매되는 것까지 포함해서 10년 된 차를 굳이 순정품을 쓴다는 거는 뭐 그거는 낭비일 수 있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네. 그럴 때는 비순정품이 훨씬 더 다만 검증이 된 비순정품, 우린 대체 부품 인증제를 얘기하는데 그걸 통과한 부품을 쓰는 게 훨씬 더 맞을 것입니다. 네. 그 가격의 규격화,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제 과거하고 다르게 여성 운전자들이 가서 얘기했을 때 순정품을 모르니까 지금 바꾸는 문제들은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고 가격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 금년 8월부터는 공개 제도를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완벽하지 못한 제도인데 부품 가격을 저희들이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찾으면 가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가격에다가 공임을 붙여서 고쳐달라고 요구하면 그거는 소비자들로서는 올바른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가격 자체를 공개를 하지 않았었는데 금년 8월부터는 가격을 공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거는 이제 원산 그 제조사 입장에서의 가격 공개라면 이제 정비업체에 가면 정비업체도 내년 1월 7일부터는 그 붙여놓습니다. 엔진오일 교환은 엔진오일 가격 플러스 공임 얼마. 그래서 모든 걸 붙여놓을 수는 없으니까 대표적인 한 10여 개 품목에 대해서는 정비한 내용을 반드시 그 붙여놓게 돼 있기 때문에 누구나 가서 소비자가 네. 그 가격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다만 얼마를 받으라고 정부가 하지는 않습니다. 너가 받을 가격을 공개하라. 네. 그러면 이제 소비자들은 되겠군요. 비교가 되죠. 옆집 가서 보고 저기 가서 보고 비교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바가지 요금은 좀 근절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금년 8월이면 이미 시행이 됐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수입차 타는 분들의 하소연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기간이 지난 다음에 수리를 하려고 하면 너무 부품값이 비싸고 수리비가 많이 나옵니다. 이거 꼭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수입차 문제 뭐 최근 들어가지고 독점 가격 문제 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다루고 있고요. 저희들이 보기에도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수입차를 판매해 놓고 판매사 입장에서는 아무 정비소에서나 다 고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고칠 수 있는 기술 전수도 안 해주고 정비 매뉴얼도 공급을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정비업체에서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고칠 수 없다 보니까 수입업체가 지정해 놓은 정비업체만 가야 되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약간의 독점 현상이 발생하는 거고 부품도 공급적으로 독점받고 그런 문제를 다 알고 있는데 이 문제를 푸는 해법은 없는 겁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 수입업체가 차량을 수입을 하면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그 정비 매뉴얼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안 마련 중에 있고요. 그것이 마련이 되면은 자기들만 기술 전수하는 게 아니라 일반 정비업체도 고칠 수 있게 한다면 서비스 기간이 지난 다음에 고칠 수 있는 정비업체가 늘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독점 구조가 깨지게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체 부품 인증제가 내년 1월부터 시작이 되면요. 순정 부품 아니고 그냥 사오면 됩니다. 대체 부품 인증제가 이제 팔게 되면 인증된 부품을 약 반 가격 이하로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걸 사다가 정비업체에 가져가면 기존엔 정비업체가 못 고쳤는데 그 지정업체를 제외하고는 네. 다른 데서는 고칠 수 있게 되면은 당연히 수리비 그리고 부품비는 떨어지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환경 문제를 좀 살펴본다면 전기 자동차가 좀 더 활성화돼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리 활성화된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전기 자동차가 환경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유리한 차고 앞으로도 전기차로 많이 대체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 볼 때는 그 전기차의 그 충전하고 나서 갈 수 있는 거리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네. 겨우 뭐 130km 정도 이렇게 가는 정도의 기술. 그러다 보니까 충전의 불편함이 있고요. 또 하나는 충전이 그 어떤 공공시설을 제외하고는 일반 충전 인프라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또 전기차는 아직까지 가격은 비싸고 이 세 가지 문제가 다 합쳐져서 전기차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가격 측면에서는 이제 환경부에서 계속 좀 지원을 하고 있고 그 지원 정책은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충전 인프라 부분도 현재보다는 앞으로는 좀 나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전기차가 지금보다는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수입차와의 경쟁력을 좀 높여보자라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요즘 수입차를 타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뭐 확연하게 늘었습니다. 이것은 곧 국내 차의 경쟁력이 내수에서 좀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걱정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외국으로 아무리 많이 판다고 할지라도 국내 소비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점에 대한 정책적인 계획이나 향후 계획은 어떠신지요? 저희들이 사실 제조업체에 대한 경쟁력은 사실은 그건 개인 기업의 어떤 역할이라고 보여집니다. 저희들이 수입차가 늘어난다고 해서 특별히 거기에다가 과거처럼 관세를 매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특히 최근 이제 FTA가 체결되고 나서는 유럽차에 대한 관세가 대폭 인하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감히 나서가지고 기업의 경쟁력을 사실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수입하는 측면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혹시 규제를 새롭게 만들고 있는 여러 가지 규제들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새로운 장치를 달게 한다든가 의무화하는 여러 가지 이제 규제들이 선의의 규제들이 있는데 그것이 혹시 국내 산업에만 미치는 영향이라면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과감히 없애야 될 것이고요. 외국 차하고 동일하게 진행되는 규제라면 저희들이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은 어떤 제조사의 경쟁력은 스스로 키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네. 안전이라든가 또 브랜드 가치에 있어서 그만큼 신뢰를 받아야 되니까요. 자, 자동차 정책 기획단장으로서요. 앞으로 이제 부서가 좀 더 커진다는 이야기를 듣긴 했는데요. 우리나라의 자동차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과거에는 자동차는 단순한 관리 정책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중간에 저희들
개발 시기에 있어서는 좀 더 산업을 중시하는 자동차 산업을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앞으로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뭐 당연히 고려를 해가면서 전반적인 방향은 소비자 보호 정책, 네. 소비자가 자동차를 이용하면서 일어나는 불편들을 최소화시켜 나가는 그런 정책, 그리고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는 자동차 생활 정책, 이런 것으로의 어떤 초점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궁금한 내용들이 더 많이 있기도 한데 시간 관련상 제약상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모시도록 하고요. 제천이 고향이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고향에 지금 뭐 가족들이 많이 있으신 건가요? 저희 친지분들이? 뭐 어머니도 있고 뭐 형제들도 있고 그래서 그러시군요. 예. 제천에 어머니 때문에 자주 갑니다. 네, 자동차 분야 이제 관련 정책을 펴시면서 뭐 충북의 발전, 자동차와 관련해서 뭐 도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끝으로 좀 인사 말씀하시면서 좀 본인의 의견을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자동차 정책은 뭐 사실 충북도에만 한정돼 있는 정책은 아니다 보니까 뭐 충북도와 특별히 관련된 걸 딱 집어서 얘기하기는 좀 곤란한데요. 자동차가 좀 더 보편화되고 이용하기 편하게 되려면 일단 도로 인프라가 잘 깔려야 됩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충북도가 도로 인프라가 굉장히 약합니다. 네. 청주에서 제천 가는 것보다 청주에서 같은 도인 제천 가는 것보다 서울 가는 게 빠르죠.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저희들이 좀 안타까워하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앞으로 대안들이 제시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충북도가 지향해야 되는 여러 가지 산업들 중에 지금 뭐 바이오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도 물론 중요합니다. 미래의 산업이기도 하고. 다만 현재 가장 중요한 산업인 우리나라 제조업의 12%나 차지하고 있는 이 자동차 산업, 자동차 산업의 그 여러 가지 이런 받쳐주고 있는 백업하고 있는 이런 그 부품 산업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충청북도가 너무 약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하신 제천에도 그런 클러스터가 하나 있습니다. 부품 클러스터도 있고 한데 다 입주가 안 되고 공장으로부터 좀 멀리 있죠. 네. 현대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인 게 현대다 보니까 울산에 있고 또 가까이는 이제 아산에도 있긴 한데 물류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부품 업체들이 입주하기가 곤란한 환경들입니다. 그러나 이 중화물이 아니라 가벼운 부품들, 그런 부품들은 물류비가 많이 나오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이 된다면 지역의 클러스터들도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이런 부품 산업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도는 물론이고 기초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도 자동차 정책 분야의 좋은 정책 발굴을 통해서 충북 발전에도 기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피플앤 이슈에서는요, 국토교통부 자동차 정책기획단의 권석창 단장을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요.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